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직접 선물해 주신 책을 가져왔어요. 불가능을 이겨낸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무한계 인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책 중에 저희가 스승님 집에 갔는데 스승님이 이 책을 자기가 교정을 받다 그랬나 감수를 했다고 했나 해서 보이시나요? 글씨 안 보이네요. 여기 푸른아빠 최희수라고 해서 2019년 1월 23일 날 제가 사인과 함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이겨낸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재능을 살려줄 수 있고 아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죠.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책이 되게 두껍고 이 스콧 베리 카우프만이라는 이 작가님이 평생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창의성,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지, 불가능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인간이 다 자기만의 재능이 있는데 누군가는 학습 장애아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불가능하게 사회에선 바라보죠.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이분은 3살 때 21가지 귓병을 앓았고요. 중추 청각 정보 처리 장애 때문에 또래보다 언어의 이해가 느리고 초등학교 3학년을 2번이나 유급하고 결국에는 학습 장애학 판정을 받은 다음에 특수학급에 배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이 떨어질까? 왜 나는 이 똑같이 배우는 거를 잘하고 싶은데 왜 못할까 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요. 대박은 이분이 카네기 멜론 대학을 졸업하고요. 캠브리지 대학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예일 대학에서 인지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뉴욕 대학 심리학과 겸임 조교수 거쳐서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 긍정심리학 센터 상상연구소 과학부문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문도 40편 이상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창의성, 재능, 학습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 책을 감수하신 분 장유경이라는 분께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100가지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회를 꿈꾼다라고요. 학습 장애아가 인지심리학 박사가 되고 맨사에서 준 연구상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대답은 그렇다예요. 자,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아주 어렸을 때 학습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수월하게 이해를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정말 배울 능력이 없는 학습 장애아인가? 마음은 자기가 너무 배우고 싶은데 이제 그 기대치가 이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너는 모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이가 들수록 지능을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강해졌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요, 지능에 관한 책은 다 읽었대요. 모든 IQ 테스트를 다 받았대요. 그 IQ 테스트를 받을 때마다 학습 장애아로 나오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배우는 게 즐거운 사람인데 왜 테스트마다 나는 못 풀겠대요, 문제를. 근데 나는 배우는 건 즐거운데 난 바보가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동료들이 나의 객관성을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나의 과거를 비밀로 묻어두었대요. 내가 과거에 학습 장애아였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런 석사, 박사 학위를 딴 것들이 모두 무효가 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성인이 돼서 성취한 것도 뺏길까봐. 너는 모자란 사람이니까 네 연구 인정 못해 이렇게 할까봐 비밀이었대요. 이 책에는 그런 걸 다 밝힌 책입니다. 내 연구의 출발점은 한 사람의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확신이었대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뭘 못한다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학교에서 수업을 못 따라간다고 해서 학습 장애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은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도 처음부터 자유투 라인에서 덩크슛을 던지지 않았다. 완전히 피어난 능력과 특질은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혹시 나는 공부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함께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 키스 스타노비치는요, 처음부터 읽기를 잘하는 아이나 일찌감치 많은 어휘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한다. 또한 글을 잘 읽는 친구를 고르게 되고 더 많은 책을 요구하며 더 많은 책을 받게 되면서 결국 글을 더 잘 읽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휘수가 적고 읽기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읽기로 풍부한 환경을 구축하려 하지 않고요, 읽기로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는 더 잘 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가정 환경, 3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어휘를 듣느냐, 배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취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교육 환경, 경험한 교육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교육적 활동,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학습의 동기부여라고 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맞물려야지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능검사에 대해서 많이 신뢰하시나요? 저는 아이들 지능검사 요즘 IQ 얼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능검사 점수는요, 그 사람에 대한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래요. 남들이 잘하면 내가 좀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지능검사에 나오는 그런 테스트들,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문제를 풀고 답을 내는 능력을 잘 훈련받은 아이들은 점수가 잘 나오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도구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지 그것만 보고 얘는 머리가 좋아, 나쁘다, 바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도 되게 많대요. 한국 사람은 난독증 별로 없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P와 Q, B와 D 이런 것들이 방향이 반대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글씨를 읽을 때 그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일부 난독증 사람들 보면요, 이런 글자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에 초점을 맞춘대요. 전체를 함께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요구에 집중하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난독증이 있는 사람, 텍스트 읽기 어려우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세대 중에 글씨 못 쓰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자기 이름도 겨우 쓰는 노인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들이 그러면 못 먹고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글씨를 몰라도 다른 능력으로 말씀을 정말 잘하시거나 장사를 잘하신다거나 손재주가 있으시거나 해서 다 먹고 살았다는 거죠. 자, 난독증 있는 사람은요,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능력을 키우거나 비언어적 얼굴 표정을 읽는 능력을 키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얼굴만 탁 봐도 아는 거죠. 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되게 빨리 성장시키고요,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기술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요. 기업 오너가 좋은 학교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난독증이 있는 유명한 예술가는요, 파블로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센트 반 고흐, 미켈란젤로, 척 클로스, 앤디 워홀, 토미 힐피거, 폴 스미스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 중에도 많대요. 시각이 이제 뛰어난 거죠. 이런 전체를 보고 미적인 걸 보는 게. 조각가 존 미슐러는 이런 얘기했대요. 머릿속에서 어떤 시각적 이미지들을 보는데 그 이미지들을 종이에 그려볼 필요가 없이 곧바로 조각품으로 옮겼대요. 자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난독증이 하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글자 읽는 게 힘들어요. 저는 작가님처럼 책 보는 게 어려워요 하신 분은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자, 성공한 성인들의 특징은요, 평균보다 한참 높은 능력, 과제에 대한 몰두, 창의성, 이 3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진정한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은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수행이 뭐예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실행하지 못한 사람은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위 15%에서 20% 내의 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해요. 이거는 학업과 IQ와
별 관련이 없다는 거죠. IQ가 높은 아이들은 영재라는 꼬리표를 붙여주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 둔재라고 이제 꼬리표를 붙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영재나 아주 높은 IQ가 나온 아이들은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잘 해낼 거야 라고 부모가 생각하고요.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IQ 높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능이 높을수록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기 어렵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 통하는 친구가 별로 없나요? 그럼 나랑 별로 그런 게 안 맞을 수 있어요. IQ가 높을수록 우주에 관해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기는 시기도 더 빠르고 자신의 근원과 운명이라는 개념을 찾으려는 요구도 더 빨리 나타난다. 우주가 뭘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를 더 빨리 본다는 거죠. 혹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되게 IQ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IQ가 좋은 아이들은요, 학교에 갔을 때 많은 것들이 시간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할 만한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노력의 힘과 과제에 대한 존중, 꾸준한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도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책도 막 읽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저한테 정말 낭비였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이걸 왜 배웠지? 수학을 왜 배웠지? 저 수학 포기자였거든요. 아, 이거 어디다 써먹지? 저 지금 월세 계산도 되게 잘하고 대출이자도 암산을 엄청 잘하고 탁탁탁탁 보면은 싼지 비싼지도 잘 보는데 학교 다닐 때는 수학 포기자였습니다. 네. 내가 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은 거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니까 밤을 새워서 합니다. 자, 영재들은요, 고도의 감정이입과 강한 정의감, 완벽주의, 예리한 감수성, 강렬한 집중력,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열정이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대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IQ가 높거나, 암기를 잘하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평가들이 IQ 테스트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너는 불가능해. 너는 그런 장애야야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영감의 힘. 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영감이래요. 영감을 여러분 측정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영감이 뛰어나고 이 사람은 영감이 안 뛰어나다.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영감은 내면에서 갑작스럽게 우러난 통찰에서 얻은 것이든 역할 모델처럼 영감을 주는 인물과의 만남에서 얻은 것이든 어떤 힘에 의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도도 없이 깨워진다. 일깨워지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영감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비전 같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저는 많은 책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남, 이 만남도 간접, 직접 있겠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유튜브 통해서 이제 보기도 하고 저는 다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영감을 최근에 뭐에 받았었냐면 카메라 지금 제가 새로 했잖아요. 새로 했는데 댄스를 막 할 때 카메라를 이렇게 장면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2대를 해가지고 보세요. 이런 영감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제 영감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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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나 내가 이제 뭐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이렇게 장면이 좀 바뀌면 더 생동감 있겠네? 신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영재가 되게 되고 싶었고 우리 아이도 제가 영재 교육 하려고 푸르미 교육 연구소 들어가서 막 아이들 영재 됐는데 좋다는 거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부만 잘하면 영재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 영재인 거예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영재 표본의 학생들을 수업 과정에서 이것저것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을 때 더 큰 열의를 느꼈대요. IQ 검사 좋은 결과 내거나 학교 좋은 성적이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래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독학을 할 때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선택해서 공부할 때 내가 배우고 싶은 강사를 선택했을 때 열의를 느끼는 거죠. 자유롭게.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선생님한테 원하지 않는 과목을 배우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배움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요, 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수행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이기는 것과 똑똑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멍청해 보일까봐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한대요. 이기는 것과 똑똑한 것이 중요하신 분들은 요거 잘 보시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결과는 의도적으로 피한다. 사업을 해서 실패하면 남들이 멍청해 사업 실패했냐 할까봐 피한다. 투자했다가 실수했을 때 손해를 볼까봐 혹은 가족이 비난할까봐 내가 나를 비난할까봐 피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놓치고 있대요. 실패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이런 걸 자꾸 피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멍청한 사람들, 저처럼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 성공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뭘 해서 안 되면 말지 뭐. 늘 안 돼왔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속적인 향상을 목표로,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뭔가 할 때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내가 실패했을 때 어머 과정이 대단해, 시도한 것이 대단해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목표 그룹에서요, 자기가 높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끝까지 버텼대요. 난 높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능력이 낮아. 너는 학습 장애아야. 너는 전응아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금세 무력감, 지향 사고에 빠져버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부를 못하는 그룹 축에 끼니까 그때부터는 뭘 해도 그럼 그렇지 뭐. 나는 안 되지 뭐라고 금방금방 포기하게 됐어요. 제가 그 국민은행 계약직에 들어갔을 때 나처럼 멍청하고 그런 스펙이 없는 사람이 국민은행 계약직이라도 들어가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월급 160만 원 받는데 어머 감지덕지야 큰돈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쵸. 내가 어느 순간에 무한계 인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해서 끝까지 버틸 수도 있고요.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일이 실현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하고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범한 아이야, 너는 지능 상승이 앞으로 엄청나게 될 비범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은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증가한 IQ를 가지고 비범한 아이들이 되어 있었대요. 이걸 바로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 대단히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넌 할 수 있어. 넌 무한계 인간이야. 너 나중에 뭐 수십억도 벌 수 있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암묵적인 신호들은요, 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실제 행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계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진실이죠. 실제로요, 너는 등수가 낮아. 너는 IQ가 낮아. 너는 잘 못할 거야. 라는 저하된 기대치가요, 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나는 잘 안 될 사람이구나. 난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이 불안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낮은 기대치가 사람들의 뇌를 멈추게 합니다. 내가 나에게 기대를 해야 내가 그만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를 하면 돈 벌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유튜브를 열심히 합니다. 유튜브에 이거 내가 하면 누가 보겠어? 이러면 안 하는 거죠. 학교 공부의 처음 몇 년이 결정적인데요. 특정한 학업 분야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판단이 굳어지면 바꾸기 어렵다고 해요. 난 수학을 못해. 난 영어를 못해. 난 미술을 못해 라고 초반 몇 년의 결정을 지어버리면 이거가 바로 나에 대한 낮은 기대치예요. 그래서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자신을 학습 장애가 없거나 영재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제가 항상 공부 잘하는 친구랑 저랑 비교하고, 여기 피아노 있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랑 저랑 비교를 했어요. 항상 내가 최고 못해. 피아노 치다가 피아노 잘 치는 영재인 언니를 만나고 때려쳤어요. 내가 아무리 쳐도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어. 남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피아노를 아무와도 비교하지 않고 치는데 너무 행복해요. 잘 못 쳐요. 떠듬떠듬하고 틀리지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이 없다. 무한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나의 재능을 꽃피우고 즐겁게 노력하고 결과가 성취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기 추천사 써주셨구나 우리 스승님이. 예. 불가능 이겨낸 아이들, 창의성, 영재,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읽어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불가능을 이겨낸 아이들, 저도 불가능 이겨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